카타리나 블루의 잃어버린 명예 9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음사판 세계문학전집 180번 하이니겔 카타리나 블루의 잃어버린 명예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김현수 선생 번역입니다. 한번 가정해보자. 외설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서 도청이 허락되었는데 그가 마찬가지로 외설적인 당시의 애인에게 전화를 건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고 자유로이 그리고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권리가 있고 당연히 전화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이유로 혹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점잖거나 심지어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한 어떤 사람 귀에 모든 이야기가 윙윙거리며 전달되거나 녹음기로부터 흘러 들어가게 해도 좋은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정신과 상담은 보장되어 있는가? 공공서비스, 운송과 교통 분야의 노동조합은 그런 점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기업가, 무정부주의자, 은행장, 은행 강도와 은행 직원들을 신경 써 돌본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립 녹음기 부대는 누가 걱정해 주는가? 교회는 이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가? 풀다시의 주교회나 독일 카톨릭 중앙위원회는 이제 어떤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가? 왜 교황은 침묵하고 있는가? 여기 이 순진한 자의 귀에는 캐러멜 푸딩에서 지나친 포르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의 삶을 걷도록 권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가? 전화윤리 위반자들에게 인계된다. 여기에 마침내 교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도 최소한 도청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계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녹음기 사용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역사 교육 프로그램도 세울 수 있다. 거기에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106페이지가 되겠네요. 42. 미련이 남아도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되돌아가 다시 불가피한 배수로 작업에 착수해야겠지만 먼저 설명부터 해야겠다. 여기서 더는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약속했다. 그래서 블룸 부인, 즉 카타리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혈 사태도 아니다. 물론 부인의 죽음이 외압에 의해 초래되기는 했지만 고의적인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튼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은 그녀의 죽음을 초래한 자는 살해 의도나 치명상을 입히려는 의도, 육체를 해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백했듯이 바로 트웨트게스의 의도이다. 그 자신도 물론 피비린내 나는 의도적인 폭력의 종말을 맞이했다. 트웨트게스는 이미 목요일에 게멜스브로이에서 블룸 부인의 주소를 조사해 알아냈지만 그녀가 있는 병원으로 들이닥치려던 시도는 실패했다. 그는 경비원, 병동의 간호사, 에델가르트, 그리고 주치의 하이넨 박사에게서 주의를 들었다. 블룸 부인은 어려운 암 수술을 치른 뒤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회복은 바로 그녀가 어떤 자극에도 노출되지 않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 딸이 괴텐과 관계를 가졌으므로 블룸 부인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사의 인물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의사는 시대사의 인물도 자신에게는 우선 환자라는 말로 되받아쳤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트웨트게스는 이 건물에서 페인트공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속임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속임수, 즉 가운, 페인트통, 붓 한 자를 구입해서 기술자로 변장해 금요일 오전에 블룸 부인에게 들이닥치는데 성공했다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어머니의 말만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나중에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떠벌렸다. 그는 블룸 부인에게 사실들을 들이댔지만 그녀가 괴텐을 전혀 몰랐던 탓에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왜 그런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짜이퉁 신문에 이렇게 썼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듯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물론 부인의 진술을 다소 바꾼 것에 대해 그는 기자로서 단순한 사람들의 표현을 도우려는 생각에서 그랬고 자신은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명했다. 43. 트웨트게스가 정말 블룸 부인에게까지 밀고 들어가기는 했는지, 혹은 자신이 짜이퉁 신문에 인용한 카타리나 어머니의 말을 실제 인터뷰 결과라고 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또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영리함과 능력을 입증하고 자랑하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는 결코 확실하게 수사할 수 없었다. 하이넨 박사, 에델가르트 간호사, 후엘바라는 스페인 출신의 간호사, 후엘코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청소부, 이들 모두가 이자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뻔뻔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108페이지입니다. 이제 카타리나의 어머니를 방문한 것, 어쩌면 꾸며낸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그렇다고 표현된 사항이다. 이미 꾸며낸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주 결정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병원 관계자라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음을 그냥 부인하고 있는 건지, 혹은 트웨트게스가 카타리나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 그녀를 방문했다고 꾸며낸 건지는 의심스럽다.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정의가 지배해야 한다. 카타리나가 바로 그 술집, 그러니까 불운했던 쇠너가 앵앵거리는 여자와 함께 밖으로 사라져버린 그 술집을 탐색하러 가기 위해 카니발 옷을 재단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트웨트게스와 인터뷰를 약속한 뒤, 그리고 존 탁스짜이퉁 신문이 트웨트게스의 기사를 계속 실은 뒤였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 확실히 입증되고 증거가 주시된 것은 바로 하이넨 박사가 그의 환자 마리아 블룸이 급작스럽게 죽은 것에 대해 너무 놀랐고 그가 예상치 못한 외부 영향들을 입증하지는 못하겠지만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다. 무고한 페인트공들이 여기서 책임을 떠맡게 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 수공업의 명예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런데 쿠이르 지방의 메르켄스라는 회사에서 파견된 페인트공 4명 모두 진짜 페인트공이었다는 것은 에델가르트 간호사도 외국인인 후엘바와 후엘코도 보증할 수 없다. 4명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은 어떤 자가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슬쩍 들어왔는지 아닌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트웨트게스가 마리아 블룸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주장은 카타리나에게도 알려졌다. 109페이지입니다. 당연히 메르켄스 씨도 4명의 페인트공이 항상 같은 시간에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라서 누군가가 슬쩍 끼어들려고 마음먹었다면 쉽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시인했다. 하이넨 박사는 나중에 자신이 카타리나 어머니의 공개된 인용문을 근거로 짜이퉁 신문을 고발해 스캔들을 일으킬 거라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협박은 볼로르나가 슈트로임레드의 면상을 후려 갈기겠다고 협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109페이지 44. 1974년 2월 23일 토요일 정오 무렵 쿠이르에 있는 카페 클로워크에서 블로르나 부부, 볼터사인 부인, 콘라트 바이터스, 그리고 카타리나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 블로나 부인까지도. 당연히 카페 클로워크도 카니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지만 카타리나를 잘 알고 있고 서로 말을 놓을 만큼 친하고 아껴주는 카페 주인 에르빈 클로워크는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 공간을 내주었다. 거기에서 우선 블로르나가 하흐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박물관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했다. 그는 하흐에게 카타리나의 어머니가 아마 짜이퉁 신문의 트웨트게스 기자의 방문 때문에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하흐는 110페이지 이어집니다. 아침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카타리나가 분명 자신에게 화를 내지는 않을 거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조의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은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금은 괴텐을 신문하느라 아주 바쁘지만 시간을 낼 거라고 했다. 그 밖에 지금까지는 괴텐의 신문에서 카타리나에게 불리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괴텐은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공정하게 그녀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면회 허가는 기대할 수 없을 거라면서 그 까닭은 친척도 아니고 약혼자 사이라는 것도 너무 모호하다고 판명되어 부인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카타리나는 곧 쓰러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 거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다. 물론 카타리나는 최티게스의 인터뷰가 언급되자 어머니의 말이 인용된 짜이퉁 신문의 기사를 낸 하이넨 박사에게서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그 인터뷰에 대해 격분하는 하이넨 박사에게 동조하지는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살인자이자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그녀는 물론 그런 것을 무시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 명성, 그리고 건강을 앗아가는 것이 이런 종류의 신문사 관계자들의 의무인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마르크스주의자일 거라고 잘못 추측하고 있던 하이넨 박사는 그녀의 냉담함에 다소 놀랐고 그녀에게 그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카타리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나서 에델가르트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볼터사인 부인과 함께 시체 안치소로 들어갔다. 카타리나가 직접 어머니 얼굴을 덮고 있는 천을 걷고는 맞아요 라고 말하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에델가르트 간호사가 그녀에게 짧은 기도라도 하라고 권하자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 얼굴을 천으로 덮고 수녀에게 감사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시체 안치소를 떠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가 격렬하게, 결국에는 엉엉 목 놓아 울었다. 어쩌면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6살 때도 마찬가지로 시체 안치소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았었다. 엘제 볼터사임은 카타리나가 우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걸, 어릴 때도 학창시절에도 힘들고 주위 환경에 대한 고민이 그녀를 짓누를 때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걸 떠올렸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게 기이하게 느껴졌다. 아주 공손하게 거의 사랑스럽다고 할 정도의 태도로 카타리나는 외국인 후엘바와 후엘코에게 그들이 어머니를 위해 수고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병원을 떠났고 병원 관리실에 부탁해 복역 중인 오빠에게 전화로 어머니 소식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 내내 태연했다. 그녀가 또다시 이틀치 짜이퉁 신문을 가지고 와서 전반적인 세부 사항들 및 이에 대한 그녀들의 해석들을 볼로나 부부, 엘제 볼터사임 그리고 콘라드 바이터스와 대조했을지라도 짜이퉁 신문에 대한 생각도 아주 달라진 듯했다.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112페이지였습니다. 오히려 분석적이었다. 그녀와 친숙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에르빈 클로크의 거실에서 가진 이 모임에서 그녀는 슈트로임 레드와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어느 날 저녁 블론나 집의 일이 끝난 뒤 그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그녀가 완강하게 거의 불쾌할 정도로 거절했음에도 아파트 문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고 그리고는 심지어 발을 문 사이로 밀어넣고는 아파트 안에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식은되려고 했었는데 그녀가 그를 전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한다. 결국 그는 자정이 지난 후에 돌아갔다고 한다. 이날부터 그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쫓아다녔고 늘 찾아오고 꽃을 보내고 편지를 썼다고 한다. 몇 번은 그녀의 아파트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성공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녀에게 반지를 막무가내로 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방문을 시인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이름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는 신문하는 수사관들에게 그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정말 아무 일도 단 한 번의 키스도 없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가 슈트로임 레드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부유할 뿐 아니라 정계나 재계, 학계에서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매력 때문에 영화배우만큼 유명한 사람을 거부한다고 하면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리고 그녀 같은 가정부가 영화배우 같은 사람을 거절한다고 하면, 그것도 윤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취향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누가 그녀의 말을 믿겠는가? 그는 정말 눈꽃만큼의 자극도 주지 못했다면서 그녀는 이 신사 방문 이야기 전체가 어떤 영역 안으로 아주 추하게 들이닥친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그 영역을 은밀한 영역이라고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그녀가 슈트로임 레드와 암시적으로라도 은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녀로 하여금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신문하는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녀를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 부분에서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그래도 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의 집 열쇠가 루트비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아니, 최소한 그의 집 주소만 있었어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그녀는 다시 웃었다. 루트비는 열쇠가 없어도 틀림없이 침입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도 열쇠가 있으면 당연히 쉬었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녀는 이 카니발 기간 동안 그 별장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틀 전에 슈트로임 레드가 또다시 그녀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고, 그가 파트 BC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잡기 전까지는 거기서 주말을 같이 보내자고 졸라댔다고 한다. 그렇다. 루트비는 그녀에게 자신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탈영병이고 외국으로 내빼는 중이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세 번째로 웃었다. 그녀 자신이 직접 그를 남방 배관 통로로 안내했고, 우아한 강변의 삶, 아파트 단지 끝에서 호프케펠가의 모퉁이로 다 있는 비상 탈출구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무척 재미있었다고 한다. 아니, 그녀는 경찰이 자신과 괴텐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런 행위를 일종의 강도와 경찰이 등장하는 활극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114페이지 이어집니다. 아침에야 비로소, 사실 루트비는 이미 6시에 일찍 떠났다고 한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괴텐이 체포되어서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듯 보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녀가 말했다. 바이츠맨이라는 자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져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45. 여기서 확인하고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토요일 오후와 저녁은 거의 편안하게 보냈다는 사실이다. 너무 편안해서 로르나 부부, 엘제 볼터사임,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콘라트 바이터스 모두가 꽤 진정됐을 정도였다. 마침내 사람들은, 심지어 카타리나 자신까지도 긴장된 상황은 지나갔다고 느꼈다. 괴테는 체포되었고 카타리나의 신문도 끝났고 카타리나의 어머니는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심한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장례 절차가 시작되어 필요한 모든 서류는 사육제 월요일에 해주겠다는 약속을 9일 후에 한 공무원에게서 이미 받아놓았다. 그는 이날은 공휴일이지만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고 알려왔다. 마지막으로 카페 주인 에르빈 클로크는 모두가 먹고 마신 것, 커피, 술, 감자 샐러드, 소시지 그리고 케이크에 대한 돈을 받기를 완강하게 사양했고, 헤어질 때 기운내 카타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너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도 모종의 위로를 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말들에 숨겨진 위로는 115페이지 이어집니다. 상대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어쨌거나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블로르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거기에서 카타리나는 집안일에도 손도
까딱하지 못하게 제지를 당했다. 그녀는 휴가 중이고 좀 쉬어야 한다고 들었다. 부엌에서 빵을 준비한 사람은 볼터사임 부인이었고 그동안 블로나와 바이터스는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사실 카타리나는 한 번쯤 대접을 받아야 했다. 나중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고 사망사건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될 일만 없었다면 틀림없이 늦은 시간까지 춤출 용기를 냈을 것이다. 어쨌든 카니발 기간이었으니까. 볼로르나는 카타리나가 계획한 테트게스와의 인터뷰를 그만두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매우 친절했다. 나중에 인터뷰가 그 인터뷰로 확인된 후에 볼로르나가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즉 카타리나가 얼마나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 인터뷰를 고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호하게 그의 도움을 거절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도 나중에 그는 카타리나가 이미 이날 저녁에 살인을 결심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의 생각에는 아마도 존 탁스 짜이퉁 신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할 것 같았다. 사람들은 진지한 음악뿐만 아니라 경쾌한 음악도 듣고 카타리나나 엘제스 볼터사임이 게멜스브로이와 쿠일에서 보낸 시절의 이야기를 잠시 나눈 후 다시 포옹을 나누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이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밤 10시 30분에야 비로소 카타리나, 볼터사임 부인, 바이터스가 진한 우정과 동정을 확인하면서 블로나 부부와 헤어졌고, 블로나 부부는 그래도 제때에 카타리나를 위해 제때에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불씨가 꺼져가는 벽난로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새로운 휴가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친구 슈트로임 레도와 그의 부인 마우트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볼로르나가 부인에게 앞으로는 그 친구가 방문했을 때 신사방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그 말이 얼마나 신경을 자극하는지 아느냐고 하자 트루데 볼로르나가 말했다. 조만간 우리가 그를 다시 보기는 힘들 거다. 46. 카타리나가 그날 저녁에 남은 시간을 아주 조용히 보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녀는 베두인 여인의 의상을 다시 한번 입어보았고 몇 군데 꿰맨 곳을 야무지게 손질하면서 베일 대신 하얀 수건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라디오를 잠깐 들었고 구운 과자를 좀 먹었으며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바이터스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볼터사임 부인과 함께 침실로 들어갔고 카타리나는 소파에 편안히 누웠다. 47. 일요일 아침 엘제 볼터사임과 콘라드 바이터스가 일어났을 때 117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친절하게도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커피는 이미 내려져 보온 주전자에 담겨 있었다. 카타리나는 벌써 맛있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 앉아 존 탁스 짜이퉁 신문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는 보고하기보다는 거의 인용만 하도록 하겠다. 인정해야 할 것은 카타리나의 스토리와 사진이 더는 일면을 장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루트비히 괴텐이 사업가의 별장에 숨었던 카타리나 블룸의 다정한 연인이라는 표제와 더불어 일면에 실렸다. 7 내지 9쪽에 걸쳐 많은 사진과 함께 실린 스토리 자체는 지금까지의 기사들보다 훨씬 더 풍부해졌다. 첫 영성체 때의 카타리나 사진, 상병으로 귀향하는 그녀 아버지의 사진, 게멜스브로이에 있는 교회와 다시 한번 블로나 부부 저택의 사진이 실렸다. 대략 40살쯤 돼 보이는 카타리나의 어머니가 몹시 비탄에 젖은 듯 거의 쇠락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던 게멜스브로이의 남루한 오두막에 서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카타리나의 어머니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사망한 병원 사진도 실렸다. 기사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